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혹시 올해가 3.1절 몇 주년인지 알고 계시나요? 1919년 3월 1일이었으니까요. 올해는 102주년입니다. 예전 같으면 크고 작은 3.1절 기념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됐을 텐데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대폭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죠. 코로나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루는 102년 전 일제항거에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태극기 개양 아직 안 하셨다면 자녀들과 함께 지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3.1절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일선경찰서가 맡고 있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을 인계받아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설에 이어 수사관을 추가 선발하는 등 수사력을 확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경찰. 국민 생명,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지역 경찰청별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가 출범한 가운데 속속 수사팀 보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는 효율적인 사건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 후 수사관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규모는 총 4개 팀 40여 명. 이 중 아동학대 사건은 2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수사관은 20명 수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 사건의 경우 더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어 수사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최근 은평경찰서가 맡았던 구립 어린이집 2세 여아 학대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실 수사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경찰이 명예회복을 위해 고삐를 쬐고 나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경찰청장이 직접 공개 사과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지만 이후로도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이모 부부에게 맞아 숨졌고 전북 익산에서는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토했다고 부모에게 맞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혼자 이사간 엄마에게 버려진 3살 아이가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조기 발견을 얼만큼 신속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조금 더 적극적인 조기 발견에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끔찍한 학대 속에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술한 조사와 보고 누락 등 여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 뒤늦게 유사 사건 발생 억제를 위해 수사 방식의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출동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우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판단을 위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목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분석 판단하고 2회 이상 신고나 의사치료 소견 시 즉각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엔 매일 전수합동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매일 신고자,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주간 부서 과장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서장 지방청까지 보고해서 특히 잔혹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과 가해자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대 전담 경찰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유능한 수사관 유입을 위한 특진 사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노란색 통학버스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뿐 아니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차량에도 노란색 도색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랗게 도색을 한 어린이 통학버스.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차량도 노란색 도색을 비롯한 각종 안전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건데 일각에선 복지시설 아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동 청소년기 특성상 노란색 차량이 또 다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위에 사는 애들이 많은데 그 탈에 차면서 지나갈 때 본단 말이에요. 저 학교에 소문 다 났어요. 여기 산다고. 제가 모르는 애들도 제가 여기 사는지를 알아요.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14,000여 명. 이 중 중학생 이상이 6,800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조치를 아동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설마다 차량이 몇 대씩 있는 거가 아니라 대부분 한 대 아니면 두 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 대가 있는 건데 저 차량을 중고등학생들도 타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이용자 특성에 맞는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프로배구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 저지른 폭력 행위가 공개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SPO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000명 넘게 학교 폭력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SPO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8년간 초중 고교 포함 학폭 가해자는 연평균 15,000여 명 수준. SPO 제도 운영 직후 숫자가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급별로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의 경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아 형성이 상대적으로 느린 초등학생들이 맞벌이 가정 증가로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폭력적인 콘텐츠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는 점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유분방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또 컴퓨터 게임 같은 콘텐츠를 접하면서 폭력을 좀 재미와 게임으로 즐기는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 경찰들이 학교마다 있지만 인력 등 한계로 사실상 사후 조치 위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가정 내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교 내 인권 교육, 늘어나고 있는 폭력적 영상 콘텐츠 등에 대한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학교 폭력 가해자는 언제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아이들. 거실에서 뛰어다니면 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아랫집에 전달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는 42,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60%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선 소음 방지용 물품 구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귀에 꽂는 소음 방지 귀마개 매출은 무려 122% 급증했고 필요할 때 펼쳐서 쓰는 롤매트는 95%,
실내 슬리퍼와 러그는 각각 86%, 15%씩 매출이 늘었습니다. 가구는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관념도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구 판매액이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었는데 그 주동력은 온라인 구매였던 겁니다. 재택근무가 늘자 오래됐거나 불편했던 제품들을 많이 교체한 영향입니다. 최근 재택근무가 늘면서 화상회의 때 배경이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캠테리어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고요. 층간소음 방지 상품의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집이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업무 오락 공간으로도 기능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집의 분위기가 전에보다도 좀 더 내가 일하기 좋고 쾌적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런 쪽의 산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인 거래가 많이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어지는 집콕 생활은 이제 가게의 소비 구조도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초고층 건물.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의 매매가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고급 주거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법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생활용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입니다. 건축법을 따르는 엄연한 숙박시설이지만 입주자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수년간 주택처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국토부는 앞으로 레지던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기존 주거자도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2년 법제화된 것을 재차 강조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건설회사들이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광고할 때는 국토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법 거주자로 취급하며 뒷북 규제를 하고 있단 겁니다. 통장 반장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자그마치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단속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인데 그런 논리라면 주택이 아니면서도 전입신고를 받는 기숙사나 요양병원 등도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이 삭발 시위에 나설 정도로 격양돼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하락하고 매물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기싸움 양상이 벌어지는 건데 안정세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공덕동의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59.9제곱미터가 12억 4,700만 원에 거래됐는데 3주 만에 800만 원이 내렸습니다. 이달 초 서초동의 한 아파트 역시 최고가 대비 1,500만 원 내린 금액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 3주택자의 경우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2.5%를 세금으로 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의 매물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일 전보다 1.4% 늘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이 쌓이거나 가격이 조정될지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당분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기싸움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저가 지역이 몰려있는 곳은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또 수요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저가 지역의 구매 수요 유입 역시 꾸준한 만큼
가격 숨고르기가 안정세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순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애매모호한 궁금증을 전문가를 통해 풀어보는 알쏭달쏭 육아 상식입니다. 아이 얼굴색이 노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소위 항달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알쏭달쏭 육아 상식에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기 얼굴이 노랗게 보이는 증상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다른 증상은 잘 모르고. 네, 저희 아기도 신생아황달이 있었는데요. 좀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도 계속 얼굴에 노란기가 있어서 소아과 가서 검사를 해봤거든요. 혈액 검사. 근데 얘는 12.1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유수유 황달인 것 같다 그래서 모유수유를 4일 정도 끊고 그다음에 분유 먹였거든요. 그러고 났는데도 좀 많이 계속 오래 갔었어요. 거의 한 달 이상도 지나서 그때도 돼서 그래서 종합병원 갔는데 또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뭐 이렇게 수치는 높진 않아서 다시 이제 또 한 2달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2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괜찮아졌고요. 뭐 광선 치료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2달 정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생아 얼굴이 노래지는 걸로 알고 있고 점점 자라면서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생아 황달은 사실 황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른으로 치게 되면 다소 겁을 먹을 수 있는 무서운 단어긴 하지만은 아기들한테는 비교적 흔합니다. 태어났을 때 아직까지는 간 기능이나 담즙 기능이나 또 신장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전체 신생아의 한 3분의 2 정도는 생리적인 신생아 황달을 겪고 넘어가게 됩니다. 신생아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가 깨지면서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한 성분인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즙의 성분의 하나입니다. 이런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눈동자라든지 피부가 노란색으로 탈색을 하게 돼서 밖에서 봤을 때 육안적으로 구별이 용이합니다. 신생아 황달이 생길 때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황달이 오게 되면은 우선은 그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담즙 성분의 하나의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눈동자가 노래지게 되고 피부가 노란색으로 띠게 됩니다. 황달은 크게 병리적인 황달과 신생아들한테 주로 보이는 생리적인 황달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아이의 피부가 노랬을 때 눌러서 띌 경우 조금 하얘졌다가 다시 노래지는 경우 또 같은 노랑이라도 좀 밝으면서 깨끗한 노랑이라면 생리적인 황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주 짙은 노랑, 마치 손을 대게 되게 되면 묻어날 것 같이 짙은 노란색을 보인다면 병리적 황달을 걱정해야 됩니다. 신생아에서 보이게 되는 생리적인 황달은 크게 건강에 문제를 주지 않지만은 병리적인 황달은 시간을 다투는 초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염려가 된다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될 것입니다. 신생아가 황달에 걸렸을 때 모유 수유를 해도 되나요?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황달과 모유와의 관계. 이건 같은 소아과 전문이라 하더라도 병원마다 선생님들의 주관에 따라서 조금씩 답변이 다를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으로 먼저 답변부터 얘기한다면은 황달이 있다 하더라도 모유 수유는 중단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를 통해서 신생아의 생리적인 황달이 조금 더 심하게 오래 갈 수는 있습니다. 이는 모유 수유 아이들은 초기에는 수유량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분유 수유 아이들에 비해서 수분의 섭취가 적게 되어 탈수의 소견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모유가 황달을 더 심하게 야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적인 황달은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을 주지 않고 또 모유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아이가 모유 수유를 이어가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소 그 황달의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모유 수유는 계속 이어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생아 황달이 생겼을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나요? 황달은 우선은 생리적인 황달과 병리적인 황달을 구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육안적으로 봤을 때 다소 염려스러움이 있다면 반드시 집에서 이거는 경험적으로 괜찮을 거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단하에 생리적인 황달인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병리적 황달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초응급 상황으로서 아이의 피를 바꿔주게 되는 교환 수혈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병리적 황달 같은 경우에는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지능 발달이나 아니면 아이의 생명에까지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구 통계와 정부, 지자체의 각종 인구 정책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인구 이슈 시간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고용노동부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7,423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 확산이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 청년 인구 대비 정책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곳은 전북으로 373개의 정책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경기 서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 인구 대비 청년 정책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62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자의 94.6%가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는 종사자 신원 보증과 책임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출향 청년들의 지역 유턴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기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 매칭 사업을 올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4곳을 지정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육아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02주년 3일절이면서 3월의 첫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계절의 첫 단계인 봄의 시작을 느낄 수 있는 달이기도 하죠. 많은 의미가 있는 3월 한 달, 좋은 계획 세우시고 좋은 결실 맺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